여러분, 역사 속에는 때로는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이야기가 존재하곤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 고려의 왕이었지만 가짜 왕이라는 치명적인 낙인이 찍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우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로 왕실의 핏줄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이들의 냉혹한 권력 다툼에 희생된 한 명의 불운한 왕이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한 왕의 비극적인 죽음 뒤에 감춰진 진실을 파헤치며 단순한 출생의 비밀을 넘어 고려 말 권력 투쟁의 차갑고 날카로운 본질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들이 어떻게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목격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테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겁니다. 우왕이 왕위에 올랐던 14세기 후반의 고려는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던 거대한 국제 정세의 변화가 바로 고려의 문턱까지 밀려들어 오고 있었죠. 오랫동안 대륙의 패자로 군림했던 원나라는 이제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그 빈자리를 치고 올라온 명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두 제국이 숨막히는 대결을 펼치며 세계의 축을 흔들던 때였죠.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고려는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쇠퇴하는 원나라와 떠오르는 명나라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펼쳐야만 했고, 이는 곧 고려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 상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고려는 안팎으로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고 있었죠. 이성계와 같은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 했지만 여전히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거셌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공민왕이 있었습니다. 공민왕은 침체된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했던 왕으로 기억됩니다. 원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고, 권문세족을 견제하며 왕권을 강화하려 했죠. 하지만 그의 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신돈과 같은 개혁 주도 세력의 몰락과 함께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1374년, 공민왕은 뜻밖의 시해를 당하며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되죠. 왕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고려 조정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우왕입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자마자 고려는 또 다른 경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우왕의 출생에 대한 의문과 소문이었습니다. 당시 조정 안팎에서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승려 출신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신돈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파괴적인 무기였죠.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정통성은 곧 국가의 근간과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왕이 정통성을 잃는다는 것은 곧 국가 전체의 존립이 흔들린다는 의미와 같았으니까요. 당시 권력을 장악하려던 특정 세력에게는 이 소문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명분이 되었을 겁니다. 어린 우왕이 불안한 눈빛으로 조정 대신들을 바라보던 그 순간 이미 그의 운명은 거대한 정치적 흐름 속에 휘말려 들고 있었던 거죠.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위는 시작부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어린 왕은 자신을 둘러싼 의심과 권력자들의 암투 속에서 무사히 왕위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역사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을까요? 당시 고려의 운명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작은 배와 같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왕을 둘러싼 권력자들의 칼춤이 어떻게 왕권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는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린 우왕의 왕위는 시작부터 흔들렸죠. 정통성 논란은 마치 그의 발목을 잡는 사슬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더욱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고려 말 원나라의 세력이 기울고 새롭게 떠오른 명나라가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고려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외교적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명나라의 태조 주원장이 고려에 대해 노골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으니 그 긴장감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명나라는 고려의 북쪽 국경지대인 철령 이북의 땅을 자신들의 영토라 주장하며 그곳에 철령위라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 고려의 자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오만한 도발이었죠. 마치 옆집 주인이 느닷없이 우리 집 마당의 절반을 자기 것이라 우기는 상황과 같았다고 할까요? 고려 조정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은 순간이었죠. 이때 고려 조정에는 두 명의 거대한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백전노장 최영 장군과 신흥무장 이성계 장군이었죠. 최영은 명나라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강력한 군사적 대응으로 요동을 정벌하여 고려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시각에서는 명나라의 오만함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곧 나라의 존립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지금이야말로 고려의 기상을 보여줄 때다. 그는 끓어오르는 애국심으로 무장한 강경파의 선봉장이었습니다. 반면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판단과 냉철한 전략을 강조했죠. 지금 요동을 정벌하러 나서는 것은 무모한 일이며 오히려 국력을 소모하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스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름철 비가 올 때 군사를 일으키는 것도 안 될 일이며 활과 화살의 악효가 녹아 쓸모 없어질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히 전쟁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려의 군사력과 보급 능력, 그리고 명나라라는 거대한 적을 현실적으로 직시한 냉정한 분석이었죠. 조정회의장은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린 우왕은 이 두 거인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쪽은 강경한 주절론을 펼치고 다른 한쪽은 현실적인 사대론을 내세웠죠. 왕으로서 자신의 정통성이 끊임없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우왕은 어쩌면 이 요동 정벌이라는 강력한 대외 정책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고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가짜 왕이 아니다. 나는 고려를 이끌어갈 진정한 왕이다. 이런 마음이 그의 결단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결국 우왕은 최영 장군의 요동 정벌론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명나라의 오만한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한반도 북방의 옛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한 것이죠. 어쩌면 그는 이 한 번의 승리로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나도 무리한 결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듯 엄청난 규모의 병력이 동원되었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향하는 고려군의 고단한 행렬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움직임은 고려의 위상을 드높이는 승리로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행진이었을까요? 왕의 한 번의 결단이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행렬의 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압록강 하류의 작은 섬, 위화돼, 다다른 고려군은 거센 폭우와 불어난 강물,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히게 되죠. 더 이상 징역은 불가능한 상황,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이대로라면 대군 전체가 위험에 처할 판이었습니다. 이때 요동 정벌의 선봉에 섰던 이성계 장군은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무모한 징역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왕명을 거역하고 회군할 것인가. 그의 선택은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꾸게 되죠. 결국 이성계는 사불가론, 즉 4가지 불가한 이유를 들어 회군을 주장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거역할 수 없고, 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왜구가 창궐하는 틈을 타 나라를 비울 수 없고, 마지막으로 무더위와 장마철에 활이 악교로부터 풀리고 병사들이 전염병에 시달리는 상황은 싸울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의 눈빛은 빗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압록강변 위화돼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회군하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철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려 왕실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거대한 선언과도 같았죠. 병사들은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회군을 결정한 이성계의 군대는 거침없이 개경으로 말을 달렸습니다.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는 그들의 징역은 미처 예상치 못했던 최영 장군과 우왕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을 겁니다. 최영은 이성계의 배신에 격분하여 끝까지 저항하려 애썼죠. 그는 자신의 모든 충심을 다해 왕실을 지키려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위화돼서 돌아온 이성계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개경을 장악했고 최영 장군은 결국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가르침을 평생 실천했던 청렴한 노장군은 자신의 눈앞에서 무너지는 고려의 운명과 왕실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장하고 쓸쓸했죠.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한 시대의 영웅은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최영 장군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사라지자 이성계 세력은 거칠 것 없는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우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이었죠. 하지만 왕을 단순히 힘으로 내쫓는 것은 명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치밀하고 잔혹한 정치 공작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칼은 바로 출생의 비밀이라는 프레임이었습니다. 다시금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승려 신돈의 아들이라는 오래된 소문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성계 세력은 이 소문을 기정사실화하며 우왕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뿌리째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우왕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가짜 왕이라는 주장을 끈질기게 펼쳤습니다. 고려의 국법과 전통을 들먹이며 신돈의 피가 흐르는 자는 용상에 앉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출생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고려 왕실 전체의 권위를 흔들고 새로운 왕조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기나긴 정치 드라마의 서막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왕의 부덕함과 거짓된 혈통을 끊임없이 주입했고 조정 대신들에게는 이성계 세력의 정당성을 설파하며 동조를 유도했습니다. 거대한 여론 조작 속에서 우왕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고려의 혼란을 상징하는 듯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왕의 자리는 위태롭게 흔들렸고 그는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성계 세력은 우왕을 폐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한때 고려의 최고 권력자였던 우왕은 이제 가짜 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지게 됩니다.
화려했던 골룡포는 벗겨지고 초라한 평민의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처절한 절망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그는 강화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왕궁의 화려함과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섬으로 추방당한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이 겪는 이 모든 불행이 단지 신돈의 아들이라는 프레임 때문인지 아니면 거대한 권력 다툼의 희생양일 뿐인지 끊임없이 되물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고려의 역사는 위화도, 회군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그 중심에는 폐위된 우왕의 비극적인 운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왕의 몰락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비극적인 종소리였던 것이죠. 강화도로 유배된 우왕은 이제 화려했던 왕궁의 모든 영광을 뒤로한 채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섬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비록 왕의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그의 가슴 한편에는 어쩌면 다시 왕좌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폐위된 왕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지하고 보기를 꿈꾸는 세력은 곳곳에 숨어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은 이성계와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여전히 거대한 불안 요소로 작용했을 겁니다. 왕의 이름 아래 뭉치려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언제든 거대한 불길이 되어 자신들의 계획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에게는 여전히 고려의 왕이라는 상징적인 무게감이 있었던 것이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이성계와 그의 동지들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어두운 밤, 개경의 어느 비밀스러운 회의실에서는 우왕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결정지을 냉혹하고도 치밀한 논의가 오갔을 겁니다. 그들은 우왕을 단순히 폐위시키는 것을 넘어 그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지워버릴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세울 새로운 나라의 정통성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었으니까 신돈의 아들이라는 낙인은 이때 비로소 더욱 강력하게 확정됩니다. 그들은 이 프레임을 통해 우왕이 애초에 왕실의 핏줄이 아니었음을 만천해 공표하며 그의 왕권은 물론이고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뿌리째 부정하려 했던 것이죠.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작을 넘어 한 인간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비정한 시도였던 겁니다. 결국 모든 희망이 사라진 비극적인 결말이 우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부정당해야 했던 그의 고통은 얼마나 깊었을까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거대한 세력의 논리에 갇혀 우왕은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때 고려의 운명을 짊어졌던 왕은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져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왕으로서의 화려함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모두 박탈당한 채 오직 권력의 냉혹한 속성만을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고려의 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한 인간의 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된 것이죠. 우왕의 죽음은 이성계 세력에게 새로운 왕조, 즉 조선을 건국할 명분을 안겨주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가짜 왕을 몰아내고 진정한 왕조를 세웠다는 논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그들의 대의를 정당화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겁니다. 고려의 국기가 서서히 내려지고 새로운 왕조의 깃발이 힘차게 휘날리는 순간 한 개인의 비극적인 최후가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역사의 승자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기기 마련이죠. 우왕은 그렇게 가짜 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역사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왕의 이야기는 단지 오래된 과거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묵직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특정 프레임을 씌워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며 나아가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생생히 보여주는 거울이죠.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와 소문 속에서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얼마나 비판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역사의 승자에 의해 쓰인 기록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한 왕의 비극적인 죽음은 고려에 찬란했던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슬픈 종소리였습니다. 동시에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기도 했죠.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인간의 운명이 얼마나 무력하게 휘둘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재단될 수 있는지, 우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